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일단 각종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종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 금액들에 대한 특례, 법률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은 뭐 일단 제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요. 이것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종합소득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할 건데, 기본적인 종합소득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뭐 퇴직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별히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살펴보지 않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엄청난 것들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양도의 개념을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도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에만 사실은 양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의 개념, 뭐 이 비과세, 사실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비과세 양도소득과 기본적으로 귀농주택, 그리고 보유 요건 등에 대해서 상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또 법률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소득금액 이 특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부분에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당행위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나중에 부인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특수관계인의 란 얘기도 나오고, 이 특수관계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부당의 계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 사실은 세법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을 정확한 거래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험을 보게 되겠지만은,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데 꼭 기말고사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낼 예정이니까요. 좀 더 요번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부당행위인데, 저 오타가 났네요. 부당행위가 아니라 부당행위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이란 걸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 하면요, 조세 부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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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세금을 어떻게 한대? 부당하게 감소시켜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할 때, 그게
뭐가 인정이 되면은 이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 계산한 주체가 누구다? 바로 과세 주체인, 예를 들면 국세청이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계산 자체가, 세금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납부하게 돼 있는데 나의 계산에서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세무서에서, 쉽게 말하면 국세청에서 다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이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특수관계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449페이지에 보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계산이, 그 거주자가 있어요. 거주자의, 그러니까 자가 계산이, 그 행위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그걸 계산하겠다.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이 되면요, 가산세가 같이 연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득세법만 따른 게 아니라 법인세법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한다? 부당행위 계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들 여기도 써놓지 않지만 바로 누구에 의해서요? 여기 보면은 특수관계인입니다. 우리 항상 말 많고 문제가 되는 이 특수관계인. 그랬을 때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리난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이냐 아니냐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관계에 대한 내용은 뭐라다? 기본적으로 꼭 기말고사의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좀 더 강의를 집중하고 보고 책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책에 보면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은 일단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을 하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친족관계, 그 다음 경제적으로 어떤 형태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연관관계,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관계, 그리고 경영, 지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된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발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법인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본인과 이렇게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적 지배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한다. 나와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이거나 경영상 지배관계일 때 뭐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인의 어떻게 한다? 범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한다? 친족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들은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한다? 가장 특수관계인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일단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친족이나 가족 관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결국엔 관건이 되겠죠. 그 관건이 바로 친족관계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단 혈족, 그 다음 인척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그 6촌 이내에 6촌입니다. 6촌까지는 저희가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6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6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 이렇게 돼 있죠.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무촌이죠.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형제라고 보죠. 형제, 나, 형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는 몇 촌이에요? 2촌이죠. 1촌인가? 어쨌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가 어떻게 됩니까? 4촌이죠. 그죠? 이렇게는 3촌이죠. 여기 2촌이 맞네요. 이렇게는 1촌이죠. 직계비속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면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게 내려올 때마다 2촌씩 내려오죠. 됐죠? 그래서 6촌이면 어떻게 돼요? 더 내려와야죠. 이렇게. 어쨌든 이 촌수를 따지는 것들은 민법에서 사실은 민법에서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6촌에 관련된 부분과 동일합니다. 어쨌든 6촌의 혈족인 거죠. 혈족을 얘기하고, 또 4촌 이내 인척. 여러분, 인척과 혈족의 차이를 아시나요? 인척과 혈족. 인척과 혈족은 좀 정의가 틀립니다. 혈족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법률로서 인척은 어떻게 돼요? 배우자. 혈족은 혈족은 우리가 혈연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혈연관계는 뭘로 돼 있어요? 남자 쪽에 한 거죠. 인척은 뭐예요? 배우자 쪽입니다. 배우자 쪽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가 된다는 거죠.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서로 인척과 혈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족은 뭐냐? 그러면은 혈족은 혈연관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직계 존비속들을 어떻게 한다? 혈연관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직계혈족이냐 반계혈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반계혈족, 직계혈족. 반계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반계가 어떤 뜻이냐? 옆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직계는 내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직계혈족입니다. 이렇게 직계 비속, 내려오면 직계 비속, 올라가면 뭐예요? 직계 존속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서 가는 것들은 반계인 거죠. 삼촌, 이모, 고모,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은 반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민법에 정해있냐고 하면요, 민법에 이거에 대한 상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상속에 나온 부분에 있으면은 이 부분이 상속의 순위가 따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런 친족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요. 그 다음 직계 존속이고 형제자매, 그 다음 반계열적으로 이렇게 상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6촌 이내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뭐가 혈족과 사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 친족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친족 관계이다. 그 다음 가장 큰 가장 친족 무촌인 촌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촌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촌수가 친족은 몇 촌이 뭐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촌수가 없는 관계인 뭔다? 특수 관계인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과 님의 바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배우자인 거죠. 그래서 해당 배우자의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란다? 친족 관계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자에 있어서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이 배우자를 뭘로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우자 혼인 신고를 통해서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상 이런 배우자는 혼인 관계에서만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사실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상 법률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결혼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혼 관계, 법률상 서류를 꾸미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사실혼 관계도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한 공개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본다는 얘기는 뭐래요? 상속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기업에 대표적으로 이런 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롯데그룹의 신격호죠. 신격호 회장이 대표적으로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가 있어요? 미스 롯데 출신인 서미경 씨는 법률상으로는 신격호 회장의 뭐가 된다?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배우자는 일본인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왜냐면 본 부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저기할 수 있다. 근데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롯데 일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특수관계인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사실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엔 모든 어떻게 보면 법률적 구속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법률상 등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혼인신고된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요. 법률상 뭐가 있다? 상속의 요건도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배우자야 당연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양된 자도 특수관계의 친족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결국에는 양자. 우리가 결국엔 양자죠. 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그 라인을 타고도 결국에는 친족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약간 법률적인 관계예요.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은 법률상 내가 낳지 않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내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특수 관계인의 범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연관 관계를 보고 다음에는 이제 경영 지배 관계적 인데 경제적 연관 관계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법인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임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연관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특수 관계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 외에도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 그러니까 돈을 내가 첫 번째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엮인 관계. 내가 본인이 내 금전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들, 결국엔 내 돈을 내가 벌어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 벌리는 사람들을 뭐로 본다? 특수 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나한테 종속되는 사람들을 경제적 연관관계로 봐서 뭐다? 특수 관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그리고 금전관계에 엮인 이 두 가지, 요 사람들과 뭘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죠. 결국엔 이 경제적 연관관계로 인해서 특수관계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넓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또 금전관계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사람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마저도 경제적 연관관계로 돈으로 묶인다면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는 게 어떻게 한다? 세법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을 이렇게 하나한테 설명은 드리지만은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도표로 만들어서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 지배 관계는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다음 차시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차시, 3차시 수업은 이렇게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오늘 과제를 제출해 드렸는데 과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시간 안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제가 출석보다 더 많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는 받지 않을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꼭 그 과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한다? 이러닝 캠퍼스를 통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수업을 통해서 좀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레포트로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꼭 시험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싶은 제 마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한 번쯤 학생들 얼굴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자체를 엄청나게 그렇게 어렵게 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포트는 상당히 어렵게 제출하게 될 거예요. 기말고사를 대신하는 레포트는 생각보다도 되게 어렵게 제출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으로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게 더 편할 거고요. 그리고 레포트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고 어렵게 제출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시험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들은 근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연장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은 공지를 드릴 예정이긴 한데,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24일날 시험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너무 부담 갖지 않게. 대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수업은 조금 뭐 듣기 힘드시더라도 수업은 좀 열심히 시간 날 때 듣는 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에 넘어가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